여러분 반갑습니다.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서가 조조의 계략에 빠져서 유비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갈공명이라는 인재를 유비에게 추천을 합니다. 유비는 서서를 배웅하고 신야현으로 돌아왔어요. 뜻밖의 수경선생이 유비를 찾아와 있었습니다. 유비는 방금 서서를 배웅하고 오는 길이라며 서서가 떠난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이가 그 말을 듣더니 탄식을 합니다. 서서가 조조에게 속았다. 이제 그 모친은 죽을 것이다. 유비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모친을 구하기 위해 갔는데 모친이 죽을 것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수경선생이 말해요. 그 모친은 내가 알기로 절개와 충절을 늘 강조하는 분이다. 그런데 서서가 이제 현명한 주인을 버리고 역적 조조에게 돌아왔으니 노부인은 역정을 낼 것이고 그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자살할 것이 분명하다. 만일 서서가 가지 않았으면 조조는 서서의 원한을 사는 것이 두려워 모친을 돌려보냈을 것인데 서서도 워낙 경황 중이라 생각이 거기 미치지 못한 듯하다. 유비는 사마위의 식견에 감탄하면서도 그 말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서서가 제갈량을 추천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사마위가 탄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떠나면 그만이지 이루지 못할 꿈 같은 일에 남을 끌어들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유비는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으나 수경선생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마위의 예측은 들어맞았어요. 서서가 허도로 돌아와 조조를 만난 후 모친을 찾아갔습니다. 모친이 깜짝 놀라 까닭을 물었어요. 서서가 편지를 보여주며 어머님을 구하러 왔다는 말을 하자 서서의 모친은 아들을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식자우환이다. 글자를 아는 게 죄다. 내가 글자를 몰랐던들 내가 이 편지를 받고 도저구 서굴로 돌아올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모두 내가 글자를 알았던 때문이니 누구를 탓하겠느냐. 그리고 후당으로 들어가 대들보에 목을 매 죽었습니다. 유비는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단정히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와룡강으로 제갈량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양양성 서쪽으로 20리 정도 떨어진 와룡언덕은 경치가 빼어난 곳이었습니다. 유비는 말을 타고 천천히 경치를 감상했어요. 그때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곡조와 내용이 평범하지 않았어요. 푸른 하늘은 커다란 우산이고 넓은 땅은 바둑판이구나. 세상 사람이 흑백으로 나뉘어 서로 영광을 차지하려 싸우는구나. 승자는 편한 곳을 차지하고 패자는 척박한 땅에 자리하네. 남양에 은사가 살고 있어 베개를 높이 하고 잠만 자고 있구나. 유비는 노래를 부르는 농부를 불러 무슨 노래인지 물었습니다. 농부는 제갈량이 지은 노래라면서 제갈량의 집을 알려줍니다. 유비는 길을 따라가다 작은 초옥 앞에 말을 멈춰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니까 동자 한 명이 나와서 까닭을 묻습니다. 나는 좌장군 의성정후 예주목사 황제의 숙부가 되는 유비현덕이다. 공명선생을 만나러 왔으니 정갈해 주겠느냐. 동자가 총명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합니다. 너무 길어서 뵐 수 없습니다. 유비는 스스로 자신의 거칠애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유비가 찾아왔다고 전해다오. 그런데 선생님은 아침에 외출하고 안 계십니다. 동자의 말에 선생은 외출하면 돌아오는 날을 정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유람을 다녀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비는 낙심한 표정으로 동자에게 자신이 다녀갔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하고는 신야로 돌아갑니다.
한가롭게 돌아오는 길에 본 와룡강의 경치는 신선히 사는 듯한 경치였습니다. 도중에 만난 박능의 최주평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비는 서로 기품을 보고 반에서 자리를 정해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릴 방도를 묻습니다. 최주평이 말해요. 세상은 난세와 평화가 서로 반복되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어. 전국 시대를 진이 통일하고 다시 초나라와 한나라가 갈라지고 고조가 통일하고 200년간 평온을 유지하지만 다시 왕망이 흐트려 놓은 세상을 광무제가 평정하고 200년 동안 평안을 유지했다. 이제부터는 혼란의 시기다. 그것은 인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고 나 같은 하찮은 사람으로는 이 일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 하늘이 주는 때를 기다리십시오. 유비가 말합니다. 인력으로 안 된다고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뭔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비는 최주평의 말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현세의 어려움을 망각한 도교를 추구하는 철학적인 말에 반박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속세의 일에는 뜻이 없으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유비는 최주평의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유한한 생명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세상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주는 시기를 믿고 현실을 방치한다면 평온의 시기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비는 정무에 열중하는 한편 제갈령의 행적을 수소문했어요. 와룡강을 살피던 관원 하나가 제갈량이 돌아왔다는 정가를 가지고 옵니다. 유비는 서둘러 채비를 했어요. 장비가 투덜거립니다. 아, 선비 하나 데려오는데 무슨 소란입니까? 아무나 보내서 데려오십시오. 그런 장비를 유비가 나무라고 말에 올라 융중으로 향합니다. 관우와 장비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뒤를 따랐습니다. 때는 한겨울이라 한풍이 불더니 눈까지 내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불만인 장비가 투덜거립니다. 아, 날씨도 굽고 그냥 돌아갑시다. 좋은 날도 많이 있는데. 유비가 말해요. 이런 날 찾아가면 성의를 보아서라도 만나주지 않겠느냐. 관원의 말대로 초옥에는 한 선비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봉황은 천리를 날아도 오동나무가 아니면 쉬지 않고 선비는 궁벽해도 참 주인이 아니면 돕지를 않네. 밭을 갈며 살아도 궁벽한 초막이어도 내 집이 좋구나. 검은도 타고 책을 읽으며 하늘이 주는 때를 기다린다. 범상치 않은 노래에 유비는 반색을 하며 들어갔지만 그는 제갈량의 동생 제갈균이었어요. 유비는 제갈균의 권유로 그날 하루를 그 집에서 머물며 제갈량을 기다렸지만 제갈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자꾸 돌아갈 것을 재촉하니까 유비도 붓을 빌려 편지 한 장 써놓고 다시 신야로 돌아옵니다. 그 겨울이 가도록 제갈량은 소식이 없었어요. 일부러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유비는 봄이 되자 좋은 날을 골라 3일간 목욕재개를 하고 의복과 마음을 정갈이한 다음 와룡강으로 제갈량을 만나러 출발을 합니다. 관우와 장비가 유비를 말립니다. 아, 벌써 2번 찾아갔는데 연락도 없는 걸 보면 이 예의가 없거나 재능이 없어 찾아오는 게 두려운 거다. 유비는 그런 두 동생을 제환공이 동각의 야인을 만나러 갔던 고사와 주문왕이 강태공을 만나러 갔던 일을 예로 들며 나무랍니다. 유비의 완강한 태도에 관우와 장비도 유비를 수행하며 따라 나서요. 유비는 와룡강 어귀에 들어서자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몸가짐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마침 도중 제갈균을 만났습니다. 집에 제갈량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비는 반색을 하며 걸음을 서둘렀어요. 제갈량의 초옥에 도착한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혼자 동자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후원해서 낮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동자가 제갈량을 깨우려 하자 유비는 동자를 말립니다. 그리고 깨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갈량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장비는 유비에게 연락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광경을 봅니다. 장비는 귀한 형님이 박대당하고 있자 제갈량이 못마땅해 고함을 지릅니다. 유비는 그런 장비를 낮지만 엄하게 꾸짖고 진정을 시켰어요. 관우도 뭔가 사고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들어와서 장비를 말립니다. 그 소란에 제갈량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갈량은 유비가 왔을 때 깨어 있었습니다. 다만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 자는 척하며 있었던 것이죠. 그도 유비를 만나 대화를 시작하면 출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공경과 견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비가 지금처럼 자신을 정성으로 대하지 않으면 넘을 수 없는 과정도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비가 끝까지 기다려주기를, 또 한편으로는 결과를 낼 수 없는 일에 힘을 소모하지 않고 은거한 생활을 하도록 유비가 돌아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성을 들여 나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라면 나를 알아줄 것이다. 나를 기다려달라. 이런 마음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을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 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살겠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신력의 싸움은 유비의 승리로 끝이 난 거예요. 제갈량은 정신을 추스르고 흩어진 의복을 단정히 한 뒤에 동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소란하냐고 물었어요. 일전에 오셨던 유현덕 어른이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갈량은 잔잔하게 동자를 꾸짖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면 깨울 일이지 큰 결례를 범했구나. 나는 들어가 의관을 정지하고 나올 것이니 너는 손님을 안내해 우선 차를 대접하려무나. 유비는 동자의 안내를 받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학창의를 입은 제갈량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키가 팔척에 관옥 같은 얼굴이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견례를 한 뒤 자리를 청하고 앉습니다. 제갈량이 먼저 말합니다. 천하를 걱정하는 장군의 뜻을 편지를 읽고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밭을 가는 농부에 불과한데 어찌 그런 대업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과분한 일인지라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용서하십시오. 유비가 말합니다. 수경 선생이나 서원직, 서서죠. 그런 높은 선비들이 선생을 추천해 주셨다. 그분들의 습견에 어찌 거짓이 있겠습니까? 부디 천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그들을 구할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지고 은거하는 것은 난세의 장부로서 취할 도리가 아닌 줄 압니다. 제갈량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생각하더니 유비에게 묻습니다. 장군께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유비가 답해요. 지금 나라는 간신과 군벌의 손에 휘둘려 황명은 밖에 이르지 못하고 백성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한실의 종친으로 가진 힘은 비약하지만 그런 간신배를 물리치고 사직을 바로 세우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뜻을 듣고 조용히 말을 시작합니다. 동탁이 정권을 잡은 이후 천하는 군벌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조조의 세력이 훨씬 강해 원소를 멸망시키고 하북과 중원의 절반을 평정했으니 그것은 그가 천시를 잘 맡은 까닭도 있지만 수많은 참모들의 힘입니다. 지금 조조는 군사가 100만이고 황제를 겁박해 제후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자칫 그와 상대하다가는 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또한 손권은 장강을 방벽으로 삼아 지세에 의지하고 3대에 걸쳐 강동을 장악하고 있으니 그 역시 쉽게 넘볼 수 없는 곳입니다. 다만 이 형주는 중원의 요충이고 익주는 천엄의 요새로 둘러싸인 옥야천리의 들판이 있어 고조께서 근거한 땅이니 그 역시 취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 되는 유표와 유장은, 형주는 유표의 것이고 유장은 익주, 촉한의 것이죠. 촉. 장군께서 그 땅을 기반으로 일어나서 내실을 다지고 중원에 변고가 있을 때 대장 한 사람을 뽑아 형주에서 거병하여 완을 지나 낙양으로 진군하시고 장군은 친히 대군을 들어 진천을 넘어 장안으로 나가신다면 중원은 평정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유비의 융성과 유비의 몰락의 핵심인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고 내실을 다지고 있다가 중원의 병고가 있을 때 대장 한 사람을 뽑아 형주에서 완을 지나 낙양으로 진군하고 장군은 진천을 넘어 장안으로 나가신다면 이게 제갈공명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균형을 잡고 나중에 천천히 천하를 통일하는 저의 대계입니다. 장군은 살피십시오. 그리고 동자를 시켜 미리 준비해둔 지도를 벽에 걸고 설명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서천 54주 지도입니다. 장군께서 폐업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북은 천시에 의지한 조조에게 양보하고 남은 송권에게 지리를 양보하고 장군은 인허를 얻어 형주에 근거하십시오. 이것이 대계를 위해 우선 취해야 할 일입니다.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갈량의 손을 힘주어 잡고 말합니다. 선생의 천하대계는 막혔던 가슴을 시원하게 합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형주와 익주가 모두 종친의 땅인데 그것을 빼앗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제갈량이 가볍게 웃으며 말합니다. 천기를 보니 유표는 머지않아 세상을 뜰 것이고 익주는 장로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유비는 그것이 제갈량이 융중을 나온다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릴 큰 계책을 알려주고 그냥 퉁치려고 했던 거예요. 유비가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함께 신야로 가서 자신의 스승이 되어 보좌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거듭 간청을 합니다. 제갈량도 자신의 운명이 유비를 따르는 것임을 깨닫고 더는 유비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서 유비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장군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의지하신다며 분골쇄신하여 보살피겠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손을 꼭 잡고 밖에 서 있는 관우와 장비를 불러 서로 인사하게 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하룻밤 초옥에서 자고 다음날 신야로 출발을 합니다. 제갈량은 동생 제갈균을 불러 분부를 합니다. 나는 장군의 정성을 생각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너는 이곳에 남아 집을 돌보고 밭을 갈도록 해라. 내가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이곳에 다시 응거할 것이다. 장량이 고조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고 속세를 떠나 신선을 꿈꾸던 마음을 제갈량이 그리워하는 것인지도 모를 그런 당부였습니다. 장량, 유비가 한나라를 세우는데 큰 틀을 세워준 사람이죠. 그리고 속세를 떠나요. 그래서 유방도 장량을 어떻게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장량처럼 천하의 대업을 이룩하고 유비 곁을 떠나서 다시 이곳에 와서 그냥 여생을 보낼 그런 마음을 하고 떠난 거예요. 이 일은 유비에겐 행운이 되고 조조에겐
천하통일을 더디게 하는 불행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07년의 일로 유비의 나이 47세, 제갈량의 나이 27세 나이였습니다. 삼고초려라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삼국지에서 중요한 두 축인 관우와 제갈공명, 그리고 그 제갈공명에 대한 신화가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삼고초려 부분은 굉장히 시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요. 전투가 일단 없고, 그 제갈공명이 살고 있는 그 땅, 경치, 풍광,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무릉도원 같은 그런 이상향,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모두가 흥겹게 즐겁게 살고, 그런 풍광과 함께 그곳에서 정말 한 마리 학처럼 우아하게 지내고 있는 제갈공명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선의 세상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또 가장 돋보이는 존재 제갈량을 한껏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유비의 정성, 3번이나 자기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신하를 찾아가 예의를 갖췄다는 삼고초려. 하지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소설이라는 거죠. 삼고초려는 실제로 있었던 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뒤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 제갈량이 유비가 죽고 나서 후주, 유선, 유비의 아들에게 출사표를 바치죠. 출사표를 바치고 북벌에 나섭니다. 이때 그런 문장이 나와요. 비천한 신을 3번 찾아와 주시고, 이게 삼고초려의 그 기본이 되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비 곁에 원래 유비의 가신들이 다 살아 있었습니다. 장비도 있었고요, 관우도 있었고요, 조운도 있었고요, 그죠? 손건, 미축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거짓을 그 문서에 쓸 수가 없는 거죠. 비천한 신을 3번이나 찾아주시고, 그러니까 삼고초려라는 것은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하지만 이렇게 멋들어지게 정성을 다해서 극진하게 제갈량을 찾았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나관중의 마음이에요. 나관중이 이 책을 집필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원명 교체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몽고족의 통치였던, 몽고족의 국가였던 원나라가 한족의 국가인 명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관중도 역시 원나라에서 벼슬을 지냈지만 이 반원운동, 한족의 부흥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주원장과 다른 2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관중은 줄을 잘못 썼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한나라당 경선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편을 들은 거예요. 나관중이 열심히 박근혜 편을 들었습니다. 이명박, BBK는 누구 거냐, 뭐냐, 다스는 누구 거냐 하면서. 근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같은 진영은 같은 진영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중용을 받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명나라가 들어서긴 했지만 한직으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중앙의 조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신의 좀 안 좋은 처지를 비관하면서, 에이 놀면 뭐해,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한나라의
그러니까 한족의 중흥기를 집대성하는 이런 소설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필을 시작한 게 이 삼국연이거든요. 그 속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녹여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삼국지를 해설하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원장 네 편을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한족의 정권이 이 중원에 다시 들어서게 하는데 큰 노력을 했다. 그러더니 나를 잊지 말고 있다가 나를 좀 찾아와라. 이렇게 극진히 좀 대해달라. 뭐 이렇게 극진은 아니어도 그냥 나를 좀 불러달라. 이런 의미가 글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법 많은 부분을 삼국지 120편 단락 가운데, 문단 가운데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제갈량의 삼고초려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서서가 조조에게 돌아가는 장면도 허구가 섞여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소설적으로는 굉장히 좀 멋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편 신야로 돌아간 유비는 제갈량을 스승으로 삼고 항상 침식을 같이 하고 배우고 묻고 논하고 실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관우와 장비조차 그런 유비를 시샘할 지경이었습니다. 유비는 자신과 제갈량의 만남을 수어지교에 비유했습니다. 요거 손권이 노숙을 만났을 때와 똑같죠? 그리고 손권이 노숙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도 바로 제갈량이 얘기했던 천하 삼분지계죠. 근데 그 위치는 조조가 북쪽, 형주는 그냥 유표에게, 그리고 손권은 강동, 지금의 땅과 익주를 차지하는 거예요. 익주가 손권과 유비에게 공통점이 되는 그런 점을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갈량은 조조가 기주의 현무지라는 큰 연못을 파고 전선을 만들고 수군을 조련한다는 정보를 얻고 조조가 곧 형주로 내려올 것을 짐작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의 삼고초려까지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팟캐스트 파티와 유튜브 두 곳에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동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